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시시각각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11월이었죠. 서울시가 당장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3천여 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 원을 청년 활동 지원비로 주겠다고 밝혀서 이후에 논란이 거셉니다. 새해 들어서도 논란은 식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법적 공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반면에 신중한 또 복지 이런 걸로 두고 청년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론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의 실효성과 함께 또 올바른 방향성,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들의 입지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면에 청년수당도 중요하겠지만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보다 근원적인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각이십니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잠깐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요 쟁점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청년수당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안진걸 처장님, 실제 서울의 청년들의 일자리 상태가 실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걸까요? 최근 그 서울시 안팎에서 발표한 통계에 보면 공식 실업률은 10% 안팎까지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근데 보면 이태백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20대 태반이 백수, 주변에 보면 실제로는 실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한 22% 정도로 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22%도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경우에는 또 실업자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이란 말이 조금 과장돼 있긴 하지만 20대 태반 백수란 말이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교육을 받던 또는 구직을 하던 또는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나온 표를 좀 보면 최근엔 사실 실업률도 실업률이지만 고용률 지표를 많이 보는데요. 고용률 지표가 2004년에 청년들, 서울시 청년들이 거의 48%, 49%, 여기서 지금 떨어져서 43%까지 떨어졌고요. 공식 실업률은 이제 무려 10%까지 오른 것인데, 이게 공식 실업률 10%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로 보면 연령별로 보면 29세까지 청년들은 체감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보다 몇 배입니까? 2배 이상 많은 거네요. 21.8%로 나왔습니다.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주요 이제 청년들 일자리 문제 심각한 원인이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크게 이제 청년들의 그 실업 문제와 관련된 원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계화죠. 기계화 그리고 정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과거에 다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기계가 하고 있고 컴퓨터 몇 대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천안에 있거든요. 공장 가보면은 정말 그 넓은 공간에 컴퓨터 몇 대 정말 이 대신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가장 이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청년들은 진입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기회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전 세계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충분히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뭐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정말 지금 만들어지는 그 싸구려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약직, 저임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청년들의 그 실업 문제 이런 일자리 문제를 청년들의 능력 부족 문제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약직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정부 역할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저는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윽박질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그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말 더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메르스 사태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보건 인력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송파 세모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사들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육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한 또 그런 인력들, 양질의 그 인력들을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낸다면 정말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예. 다 박수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장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면 사실 누구나 여기 있는 우리 셋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더 좋은 일자리, 더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비정규직이 되고 싶고 누가 1년 만에 잘리고 싶고 누가 최저임금만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현 정부 여당 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청년들 보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그럼 비정규직 되어라, 그냥 계약직 되어라, 아니면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라는데 자기들 보고 우리 살아라면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더 좋은 일자리, 더 안정적 일자리 찾는 건 누구나 그러는 것이니까 그걸 인정해주고 시작을 해야지. 눈높이 낮춰라, 중동에 다 갔으면 좋겠다, 푸드트럭 해라, 막 이런 식으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말씀 이어서 사실 이제 재벌 대기업도 저희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대 재벌들이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무려 710조에 달하는 거로 최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이 진척되니까 사람을 뽑는 데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근에 청년들을 별로 뽑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고 저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예산, 인력이 전부 다 최하위권인데 보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도 공적인 일,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지하고 이렇게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일자리를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나자면 그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때문에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연구를 했을 때 한국에서 공공부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정도 추가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100만 개는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나 지자체 힘을 합쳐서 매년 몇만 개씩이라도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호소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 얘기하는데 두 분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장 교수님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공무원 수를 더 줄여야 된다. 혹은 이제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결국 기업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을 많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 측면에서 더 정부가 커지고 공무원 더 늘리면 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네.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그런 기조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저희가 좀 달리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나라들이 어딜까 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유럽 국가들을 좀 보면요. 유럽도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실업 문제를 상당히 하면 대명사가 유럽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공공인력 더 줄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특히 공무원이죠.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도 유럽 가면은 공무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저희가 뭐 저출산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쉽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주면은요. 돈 못 벌어서 결혼 못 하는 사람 없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출산율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율 높여지면 우리나라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잠재력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좀 우리 다른 발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 이제 현황을 봤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뭐냐 이것보다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 수당이니까요.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다는 건 사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책의 해법이 문제인 것이죠. 서울시의 청년수당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청년수당 올해부터 지급하겠다는 거 말고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시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처장님 관련해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들 평가 좀 해주시면. 한 청년 3천여 명에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가까운 청년들이죠. 뭐 고소득층 청년은 아니고 최장 6개월간 교육비라든지 또는 구직 활동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개념으로 올 50만 원. 그래서 총 한 9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데 뭘 도와주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청년들이 더 고생할 수 있고 아프니까 청춘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청년 세대가 직면한 어떤 고용의 절벽이라든지 절망이 너무 큽니다. 다만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놀고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도 훈련이라도 구직이라도 그는 기타 거기에 준하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경우에 선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는 청년을 주는 건 결코 아니다. 그리고 90억이 그럼 또 많은 돈이냐. 서울시 예산이 내년도 올해 2016년 기준으로 30조 가까운데 90억은 0.03%에 불과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오히려 저희 시민단체들이나 청년단체들 또 저도 학교에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 이야기해보면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3,000명에게 그걸 뭐하냐. 차라리 성남처럼 그 연령대 대상에게 다 도와주는 게 더 맞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근우 교수님께서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다 오셨는데 이런 프랑스나 독일 같은데 뭐 덴마크 때 가보면 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덴마크는 청년들에게 120만 원을 올 120만 원씩 지급도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하나로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나라들이라 해서 뭐 재정이 너무 풍부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여전히 재정은 어느 나라는 지금 재정 위기 같은 걸 겪기도 하는데 결국은 청년을 사회 밖에 방치하는 것보다 사회 안으로 따뜻하게 응원해줘 도와줬을 때 그게 선순환. 결국 그런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세금 열심히 내고 고용보험 열심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의 정책이 의미가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미약하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한 필요성으로 안 처장님 가서 말씀을 해주셨고 필요하고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너무 이제 약하다, 범위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장 교수님 그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 겁니까? 저도 안진걸 처장님처럼 약하다 이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서울시 그 청년 그 정책 20이라는 게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좀 참신했습니다. 이 내용들 한 20가지 정책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특징을 꼽으라면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이 만든 어떤 정책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참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좀 세부 사업 중에서 이를테면은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자산 형성, 뭐 희망2배 청년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자산 형성 통장들은 타 지자체도 좀 따라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20개 사업 중에서 보면은 교육부나 아니면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약간 보완하는 수준의 뭐 고용 지원이나 교육 지원, 장학 지원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은 정책의 큰 틀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배타성이 떨어져서 이 정책들 간에 어떤 중첩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면
청년 그 정책의 대상이죠. 대상인데 대상이 그 범주가 너무 좁게 설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3,000명 그 청년 그 수당도 3,000명인데 저소득층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보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대다수의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청년들은 사실 그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학 전공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청년 기본 정책인 청년 정책 20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뭐 서울시는 사실은 청년 복지만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수행한 것은 역사가 짧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중복이나 혹은 중장기적인 그런 것들이 약간 엉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뭐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매칭 예금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의미 있는데,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접 이 청년 수당을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 교수님, 그러면 직접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좀 정책적인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청년 수당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더 나은 청년 수당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문제점들 저는 그러시죠. 크게 예,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청년 수당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전공이지만은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그 또 자산 형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참 도움되겠다. 서울에 사는 그 청년들이, 제가 천안에 학교가 있는데 많이 다니거든요. 서울시 앞으로 청년들은 급전이 필요해서 대법제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봤을 때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성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난한 학생들일수록 돈 많이 버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기 소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는 걸로 일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고요. 또 가난할수록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보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 월 8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 80만 원을 받는 이 친구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이를테면은 청년 수당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30만 원의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이 좀 어렵겠다. 그리고 다수의 청년들이 배제된다는 문제점. 두 번째로는 신속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접수를 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은 뭐 그 활동 계획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하고 나서의 그 최종적으로 지원 받을 때까지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정말 급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장이 너무 급해서 신청했는데 그 시기, 돈이 필요한 시기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땐 정책적인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산별적, 이게 복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복지 같은데 산별적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뭐 활동 계획서를 보고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을 해 보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테면 50만 원, 6개월간 받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구구절절하게 거기다가 아마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듯이 자존심 상한다, 청년들. 그래서 제 학생들하고 이거 논의 좀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그거 할 거면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시니까 청년 수당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주고 안 주냐 이게 아니라 실제 주는 데 있어서의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구체적 지원에 있어서 과정의 문제들을 지적하셨잖아요.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처장님이 좀 교수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계속 청년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란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이렇게 정부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말로는 청년이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 중동에 나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그게 분노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흑수저, 금수저, 뭐 이생망이란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 다음에 뭐 N포 세대. 그러니까 이게 일부 과장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교수님도 학생들 많이 만나고 저도 강의하면서 만나고 뭐 NGO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너는 정말 절망과 분노가 큽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을 테니까 도와달라는 청년 없습니다. 뭐라도 할 테니까 구직활동을 하든 교육을 하든 훈련을 하든 뭐라도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만 해도 20세에서 29세가 150만 명에 이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그중에 3,000명 50만 원이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애계 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시도 계속 대상층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계속 이제 정부에 너무 아쉬운 게 이렇게 이제 지자체가 사실은 중앙정부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올해만 385조가 넘습니다. 그게 각종 뭐 공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 예산까지 한 500조 가까운 이런 공적 자금이 있는 나라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가 이제 무상복지냐? 사실 무상복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금을 내 가지고 십시일반 각출해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어렵고 특별히 도와줘야 되는 계층들 도와드리는 거잖아. 제가 65세 노인분들이 전철 탈 때 무상 이용하게 해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의 의미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65세면 무슨 노인이냐, 아직 젊은데 막 이런 여론이 있지만 저희는 아니다. 그래 65세부터 그렇게 하자, 유지하자 그러고 그거 몇천억 들거든요. 몇천억 드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90억 그거 도와주는 거 가지고 마치 나라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 측 인사들이 범죄행위다 그랬죠, 마약이다 그랬죠, 아편이다 그랬죠, 뭐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의 청년 대책도 아쉽지만 문제가 있지만 박원순 시장 그렇게 청년이 한다니 이것밖에 못 해놨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부 측 인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길거리 청년들 만나보면 아니 그거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서울시가 잘한 것처럼 일종의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 그랬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견뎌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할 것이니 대타협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정부가 방해만 하지 말고 대타협위원회에서 거기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더 보다 광범위하게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될 판인데 지자체가 하겠다는 거를 지금 뭐 협의체에 불참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법적으로까지 가는 건데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앙정부 노동부에서 다양한 청년들 뭐 취업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청년 취업 패키지 온투 뭐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중복 사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중복이 아니고요. 설령 또 중복이 돼도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계층하고 서울시가 도와주는 계층이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예산을 받으면 문제지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한 5만 명 도와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한 10,000명 도와줘서 다른 대상이 합쳐지면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유럽 사례를 많이 조사해 봤는데 사실 유럽은 이런 논란이 아예 없는 게 실업 부조 시스템이 아예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아직 일자리가 안 생긴 경우에 어차피 취업하면 고용보험료 다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그러니까 취업 전 단계에 취업이 안 돼갖고 골골대는 청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실업부조처럼 실업급여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업급여 미리 지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취업하면 고용보험료 내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 지원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내는 겁니다. 뭐 이런 구조로 했는데 저희는 중앙정부가 그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국회에 관련 법안도 많이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장 교수님,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처장님 말씀하셔서 보면 이제 유럽 모델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유럽 모델하고는 목표할 수는 지향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또 우리하고 현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에서 이런 지원 정책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거라든지 혹은 뭐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성공적인 사례 제가 이제 아까 뭐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큰 애를 독일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아동 수당을 그러니까 킨더겔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제가 받았죠. 그것도 받고 제가 가난했나 봐요. 거기서 그래서 주거 수당도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제도는 아동수당이죠. 차일드 얼라운스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뭐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 호주도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 다 존재하고 스웨덴이나 북유럽엔 다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사실 청년이
아동 거쳐서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 어린이 키우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누적된 어떤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는 이렇게 특히 복지 선진국들에서는 매달 그런 현금급여를 통해서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나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를테면 아동 수당이지만 대학 갈 경우에는 25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당이지만 청년 수당의 역할도 하고 있고 네. 호주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호주 이제 아동 수당은 물론 계층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인 그 복지로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청년 수당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년 수당은 가난한 청년들 이렇게 지금 서울시의 제도는 그렇지만은 뭐 일반 대학생들 호주의 그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반 대학생들 풀타임 그 대학생들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독립했으면 받을 수가 있고 부모 소득 약간 따져서 다른 그런 급여를 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수당들은 그러면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지자체 따닙니까? 아니면 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입니까? 지자체에서 시작을 네. 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네네.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앙정부 그렇죠. 현재는 거의 다 네. 중앙정부의 단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적인 그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청소년 가난하지 않은 청년들도 받을 수 있고 항시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사업 기간이 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테면 18살 때까지 예, 예.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사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하고 있다. 이걸 선도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을 서울시가 좀 나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약간만 네, 덧붙이면요. 그러시죠. 얼마 전에 이제 뉴질랜드 뭐 대학생 청년들이 이제 막 집회도 하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국가에서 한 뭐 100만 원 주던 게 갑자기 50만 원 줄어들었다. 그냥 행복한 데모로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고도 이제 특히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이름 독일 사람 해도 저렇게 아동 청소년 수당까지 받는데 대학생이 되면 심지어 외국 학생에게도 등록금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사회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민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처럼 어떻게 한국이 바로 하냐. 저도 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러긴 되게 어렵죠. 근데 일단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 모든 청년은 우리 모두의 청년이라는 관점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경제적 능력이 있고 취업되어 있는 청년이나 어른까지 책임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 이렇게 했지만 모든 어른은 우리 모두의 어른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다만 모든 아이, 모든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청소년 그러면 아마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공감이 될 거야. 아이나 청소년은 우리가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도와주자는 거구나. 경제력이 없잖아요. 지금 막 경제력이 있고 취업하 있는 청년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례들 들으시면 까무러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정말 현금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저도 인정. 바로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머리를 맞대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절망을 어찌할 것인가 지금쯤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중앙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연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것들이 그리고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게 돈이 그냥 무상복지를 해줬고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바로 청년 세대에게 학생에게 투자를 하면 그게 그대로 UN 보고서 같은 데도 보면요. 청년이나 대학생에 투자하는 돈은 사회 발전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로 나와요. 개인이 그냥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사회 경제 발전에 반드시 기여하는 거로 보고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이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된 실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상당 부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나눠놓은 그 섹션들이 쟁점들이 있어서요. 세 번째 쟁점이 청년수당이 과연 이제 포퓰리즘이냐 이런 건데요. 장 교수님, 서울시 청년 수당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여러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지 얘기가 이제 포퓰리즘이다. 혹은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막 대립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글쎄요, 제가 아까 뭐 약간 뭐 청년수당 비판을 좀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근래 그런 이야기를 듣죠. 뭐 여당 대표께서도 이게 뭐 악마의 그 속삭임이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전형이 바로 이 청년수당이다. 아마 성남시 그 청년 배당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에서는 특정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계층이 있어요, 그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노인 집단이죠. 예. 근데 이제 청년들도 요즘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말한다면은 노인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죠.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 어려우니까 주겠다. 이것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사실 너무 과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정부와 청와대는 무조건 이제 청년 수당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좀 청년 수당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할 수 있으면 고쳐서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배경, 왜 청년 수당이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이거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게 됐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청년들의 정말 삶이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 중앙 정부 단위에서 어떤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한테 힘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 힘이 그만큼 있고 그다음에 괜찮다면은 사실 서울시가 이거 가지고 또는 성남시가 이거 가지고 뭐 인기 좀 끌어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박수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 정부부터 제대로 된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정말 감동하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포퓰리즘이란 말을 너무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그렇죠. 사실 그 포퓰리즘이란 말을 그대로 막 번역을 해도 대중주의 같은 건데 그 시대에 대중이 열광하는 정책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포퓰리즘이란 말을 했을 때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낭비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쓰여지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학생, 우리가 지금 뭐 어른들한테 또는 직장을 잘 다니는 청년들한테 갑자기 막 돈을 퍼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되죠. 제가 그건 반대할게요. 심지어. 그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 청년, 특히 교육비나 주거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계층만 선별적으로 일단 돕자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약속해갖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말씀을 제가 뭐 반값 등록금이랑 이동통신비 전문가니까 이건 지금 올해만 해도 3.6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뭐 교수님 너무 잘하시는 학생들 지금 2분의 1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값 등록금은 못 미쳐서 학생들이 역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무려 3.6조 대학생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대망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도 교육비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2011년도에 그 학생들이 막 그 서울 시내에서 반값 등록금 투쟁하고 그러면서 2010년도에 도입된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 정부에서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이나 대학생이나 청년을 돕는 건 우리 사회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노인 세대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차등해서 줘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거마저도 예를 들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되는 것처럼 일종의 학생, 청년, 아동은 돕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불어주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매칭시켜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청년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아니까 제가 그래서 그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도 같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 일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청년들 근데 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수당도 줘서 그 균형을 잡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자리하고 청수당이 이렇게 또 대비되는 개념인 것처럼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당이 다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고민을 해주길 원하는데 지금은 당이 다르면 머리를 아예 맞대지는 않지 않습니까? 멀리서 말로만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 여당 야당을 뽑아준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서울시 청년수당 몇 가지 쟁점들이 더 있는데요. 지급의 이제 형평성 문제도 아까 얘기가 잠깐 됐는데 이 얘기는 좀 뒤쪽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좀 손보거나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뒤쪽으로 좀 돌리고요. 당장 이제 넘어와야 될 산이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게 이제 법적 문제까지 지금 가서 네. 장 처장님 오늘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했다면서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대법원의 이제 이 정책이 네. 이제 현재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하면 네. 복지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뭐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합의는 아닙니다. 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대법원에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제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남시가 먼저 그거에 맞서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예. 서울시도 곧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니까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시시비비가 일부 가려질 생각다만 그건 참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정부가 지면 정부는 지는 대로 체면을 구길 것이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을 부추길 것이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분노가 큽니다. 서울시나 성남시가 지면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거 굉장히 성남시에 그 학부모들이라든지 예. 그 아이를 이제 임신했거나 아이를 곧 낳을 부모 세대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정책인데 그걸 기대하고 있던 그 학부모나 임신 전후에 그 저기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그게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결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 성남시는 재밌는 게요. 성남시 내 이른바 보수 단체라고 하는 분들도 다 같이 중앙정부에 이런 건 방해하지 말아라. 나쁜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막 펑펑 써갖고 성남시가 막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남시나 서울시나 보면 부채를 줄이고 있는 지자체예요. 모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NGO가 막 야당 성향의 지금 지자체를 무조건 도와주고 보수 성향의 정부를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팩트로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펑펑 쓰는 거로 지금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이 두 지자체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두 지자체가 예산 절감을 잘해가지고 오히려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인데 그렇게 공격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근데 이런 법적인 그런 절차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헌법적 가치와 이런 가치를 따집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시간 걸리고 물타기 되고 결국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게 지금 대법원에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제소했고 또 서울시는 오늘 25일쯤 예정해서 이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권한쟁의 심판 결국 그러면 이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서울시의 정책은 상당수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일단은 네. 올해 뭐 시범적으로도 한다는 네.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법원에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네.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급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만약에 지급을 조금이라도 시작했으면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럼 정부가 아마 한수라고 그럴 텐데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소동을 우려갖고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미성숙하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앙정부도 보수적인 정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국민적 합의에서 아까 말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의해서 국가장학금도 3.6조나 지급하고 있고 누리과정 지금 지방 교육청들한테 예산 뭐 떠넘겼다는 논란이 있지만 그게 2.1조나 됩니다. 이게 다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조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60억, 서울시 90억 이걸 시비를 건다는 건 정부의 격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복지 문제가 이제 결국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하고 네, 중앙정부하고 이런 그 사례들이 들어 있었는지 뭐 앞으로는 생겨날 가능성이 꽤 많네요. 글쎄요, 저는 사실 저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게 저기 뭐 그 대법원의 갈 일인가 저는 사실 이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지가 저희가 어쨌든 모두들 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에서 꼴찌 아니에요, 꼴찌. 지자체가 이런 그 어떤 특정한 자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앙에서 그 복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급여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뭐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에게 실효적인 어떤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거죠. 좀 비유를 하면은 예를 들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2끼 먹을 돈만 준다는 거죠. 1끼 먹을 돈을 지자체가 좀 더 보태서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야 우리가 하니까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그 물론 그 여당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사중복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앙 정부가 잘하면 사실은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한테 그런 상황이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든 사실 사회복지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중앙 정부의 우리의 그 급여 수준이 딱 이래요. 100만 원이 필요할 사람한테 딱 한 80만 원만 줍니다. 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저도 예. 뭐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최근에 이제 그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한다는 미명하에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마다 전국의 지자체 무려 2만 개 가까운 사업에 1조 원대 예산을 깎아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적발한 중앙 정부가 막 적발하듯이 하는데 보니까 지자체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을 추가로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걸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계라든지 복지 전공하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라는 게 그냥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사회를 선순환으로 만드는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또 휴머니즘이나 인도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고 중앙정부가 너무 조금 주니까 약간 보태주는 건데 지자체가 그걸 시비를 걸어갖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한부 할머니 뭐 이렇게 추가 지원금을 시비를 건다든지 폐지 줍는 노인 할머님들 도와주는 것을 뭐 중복사업이라서 없애라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했거든요. 전국 예. 지자체에서.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예. 오히려 출산율이 꽃이고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들 애도 더 낳고 또 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결국 희망을 줘야 되는데 최소한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환경이 하려면 정말 아이가 커서 취업할 때까지 사회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출산이 더 늘어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의 실효성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 얘기 나왔는데 이분은 뭐 워낙 사실은 쟁점이 많고요.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셔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시각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시각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또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그 청년수당을 이제 서울시가 시행하더라도 조금 더 손을 보거나 이렇게 좀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정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광범위하게 어떤 걸 더 고민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장동건 처장님. 네. 장 교수님.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청년들이 이제 점점 그 과거에 참 좀 원래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인데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당사자로서 정책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네, 좋은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청년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네.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 그 청년과 관련된 중요한 그 민관 주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그죠? 뭐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이거는. 우리 대학생이 많으니까요. 대학생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그리고 또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업들, 그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된다고 청년들의 문제 네.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대학에서도 저희가 저희 특수성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거든요.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대학생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파급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은 대학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거의 뭐 전공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취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죠? 또 실업자가 됐을 때 또 어떻게 자신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복지의 문제도 있고요, 또 뭐 돈 관리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량들이죠. 문제 해결의 역량들을 본인들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좀 대학이 좋아요. 학생들이 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중앙정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청년수당 이야기하는 그 배경을 보시고 좀 반성하는 자세로 저는 청년들을 공감할 수 있는 청년수당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그런 청년 정책들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청년 문제 얘기하셨고요.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앞서 문제점들을 좀 제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셨으니까 좀 형평성 문제라든지 뭐 네. 가장 큰 문제 시기의 문제라든지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가장 큰 해결 방법은 네. 글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성남시처럼 네. 저는 이게 보편적인 그런 만약에 사업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오히려 훨씬 더 문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의 그 과정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을 해서 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것도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중앙 정부가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 정부에서 우리가 해볼게. 예, 서울시도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 해야지 우리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기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우린 못하겠으니까 한번 해라. 예, 청년 문제 알겠습니다. 심각하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쫓겨서요. 네, 안 처장께서는요. 서울시 예. 청년수당 우리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해법을 좀 지금 뭐 법적으로도 지금 분쟁이 가고 시간은 끌고 어려운 형국입니다.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네, 뭐 3천 명으로 시작한다니까 일단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인원을 저는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인원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중앙정부의 방해가 있지만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이런 걸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본 반값 등록금도 중앙정부에서는 했다고 요즘 전철역에 막 광고가 오르는데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 안 됐다고 지금 비판하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시립 때는 반값 등록금이 정말 됐어요. 그렇죠. 등록금이 정말 반으로 줄어들어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 때 인기가 급상승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은 추가로 좀 더 도와줍니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좀 더 추가 지원해주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형평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통으로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 나서서 뭐 부담을 확 줄여주고 거기에 저소득층 추가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저는 헬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옥 한반도라는 뜻인데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이 오명을 쓸 게 아니라 해븐 대한민국, 천국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야 예산도 더 있어야지.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예산만 중앙정부 예산만 400조 가까이가 있다. 유럽이 복지국가라든지 청년을 도와줄 때 보면 2차 세계대전 그 폐허 속에서 했습니다. 돈 하나도 없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이해하는 것이. 맨날 우리는 말로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하면서 왜 이렇게 for the people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시의 청년수당 관련된 최근의 쟁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복지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신 안진걸 처장님 그리고 남서울대 장동호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저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